2026년 6.3 지방선거 예언과 결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크게 선전을 했죠. 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장 유사한 선거로는 2018년 치러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졌죠. 그 2018년 지방선거가 있죠. 그때 국민의힘 전신이 자유한국당은 53군데 승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95군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승리했죠. 2배 가까운 곳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거와 비교해도 크게 선전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 특별한 일이 없었죠.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렀죠. 대통령 직후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은 63곳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탄핵 여파도 있고. 그런데 몇 석을 얻었나요? 95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50% 이상 더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좋은 신호인 거죠. 왜 그런가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그래요. 지역구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63곳에서 승리하고 또 그 뒤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95군데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세에 있는 거죠. 바닥을 찍고. 그 좋은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에서 이겼으니까. 서울이 정치 중심지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했고, 또 득표율을 살펴봐야 되겠죠. 47.7% 정도 얻을 거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얻었는지 기왕 이제 언급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확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얻은 득표로 정당별 득표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얻은 득표로 정당별 정당별 전체 득표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을 구하기는 어렵죠. 다 그 자료를 수집해야 되니까 200군데가 넘으니까. 근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득표를 구하기 쉽죠.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얻은 국민의힘 득표수 쭉 다 더하면 되겠죠. 그 전국 광주 특별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쭉 더해보면 돼요. 890만 표 가까이 얻었죠. 더불어민주당은 한 1000만 표 좀 넘게 1000만 표 넘게 얻었죠. 1020만 표 정도 얻었죠. 890만 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43.95%더라.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한 50% 되더라. 사실이죠. 몇 프로 틀렸나요? 국민의힘은 43.95%를 득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0.23%를 득표했다. 이거를 써니는 2026년 2월 47.7%를 득표한다고 말했으니 3.75% 빗나갔다. 사실이죠. 뭐 빗나간 거예요. 같은 기간 한국갤럽의 경우 가장 근사치인 국민의힘 지지율 25%를
선거 결과와 비교할 때 가장 후하게 비교해 준다는 거예요. 후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일 가장 근사치에서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선거 결과와 비교할 때 18.95% 틀렸다. 뭐 사실이죠 뭐. 같은 기간 리얼미터의 경우 가장 근사치인 국민의힘 지지율 32.5%가 선거 결과와 비교할 때 11.45% 틀렸다. 다른 거랑 비교하면 더 많이 틀렸죠 뭐. 사실이잖아요. 가장 좋은 거랑 비교해 준 거라는 거예요. 32%가 32%를 비교해봐도 엄청 틀렸더라. 다른 거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뭐 예를 들어서 28%더 많이 틀렸겠죠. 16%뭐 이렇게 틀려버리는 거죠. 한국갤럽도 마찬가지죠. 제일 좋은 거랑 비교해 준 거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 한 19%랑 비교하면 몇 프로 틀렸나요? 한 25% 틀린 거라는 거예요. 또 20%. 보통 한 24, 5% 틀리죠. 엉터리인 거죠. 사기를 벌인 거일 수도 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기간 비교해 주는 거죠. 10% 이상 틀리면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뭐 맞아요. 실제 여론과 실제 여론이죠 뭐. 선거 결과가 가장 정확한 실제 여론인 거죠. 양궁에 비교하면 관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두 여론조사 기관은 양궁 경기에서 탈락한 셈이다. 예선 탈락한 셈이다. 예선 탈락한 거죠 뭐. 2, 3개월 전에 치른 예선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다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완전 적중 3% 이내가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한 2, 3개월 남았으면 좀 기한도 좀 있으니까 뭐 완전 적정할 수는 없겠죠. 상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 이내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완전 적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중 한 3%에서 6%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관역을 맞췄다. 탈락은 면피했다. 한 6%에서 9%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 벗어난 거는 그거는 뭐 엉터리라는 거예요. 틀린 거죠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3% 이내에 들어가야 완벽히 적중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아쉽게도 이거를 쓰니 역시 완전 적중에서 0.75% 빗나갔다. 그러면 왜 완전 적중에서 벗어났는지 분석해야 한다. 분석해봐야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탈락한 원인을 살펴보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니는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에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역사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국현대사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써놨으니까. 자기가 어떤 곳에서 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세력이 있는 이상 두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에는 기본값이 있다. 그 세력이 있는 이상 항상 기본값이 있는 거죠. 세력이 산산조각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는 기본값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2025년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41.15%는 국민의힘의 기본값이 된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41.15% 얻었더라. 그럼 40% 정도는 기본값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를 쓰리는 기본값이 있고 기본값에서 보태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적중할 수 있었고 완전 적중은 못했지만 뭐 적중한 거죠.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기본값을 무시하거나 사기극을 벌이려 했기 때문에 아예 탈락한 것이다.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죠. 뭐. 기본값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으면 세력이 상산종합하지 않는 이상 세력의 지지를 받는 대표 정당은 기본값 이상을 득표하게 된다. 최소한의 값이라는 거예요. 기본값은. 상산종합 나면 4분 5일 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분 5일 되지 않는 이상 세력이 4분 5일 되지 않는 이상 기본값은 나온다는 거예요. 41% 확인됐잖아요. 산산조각 안 났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회복하는 데는 2년 걸렸죠. 조중동을 왜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이라고 하나요? 공산주의 세력일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앞장섰잖아요, 탄핵에. 그러면서 산산조각 나버렸죠.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탄핵 때도 그랬고, 앞장섰고. 또 계속 시도하고 있죠,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 내지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니까 완전 적중하지 못할 이유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완전 적중하지 못하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변동하는 수치가 있고 이는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정해져 있지 않다. 기본값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당연히 변하는 게 아니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상수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 글을 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변동하는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예상을 하자면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했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 결과와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했다. 왜 47.75%가 됐느냐. 그걸 아래 설명하는 거죠. 두 선거 모두 탄핵 직후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교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해질까? 더해진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 고민을 했던 거죠, 당시. 표 차이를 구하는데 기본값에 추가되는 득표를 더하는 방식이 있고 증가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를 쓰니는 증가한 비율을 기본값에 곱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광역자치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27.72%를 얻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24%를 더했다. 그 차이가 몇 프로인가요? 3.72%죠. 이거를 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값에. 근데 이거를 쓰니 당시에는 어떻게 했나요? 3.75%를 더 득표했으니 득표수는 이전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16% 증가했다. 근데 이제 이거 3.72% 나누기 27.72%를 하면 그래요. 3.16%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여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27.72에서 3.72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했다 이거죠.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도출된 공식은 2026년 지방선거 자치단체 선거 결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47.7%가 나오더라. 그 말이죠. 더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하기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증가한 비율을 더하면 47.7%가 나오고 더하면 44.87%가 나온다. 더한 값으로 예언했으면 0.92% 빗나가니 완전 적중이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41.15에 3.7, 44.87이다. 43.95 얻었으니까 완전 적중에 들어가죠. 근데 그때는 곱하기를 했다. 곱하기를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현대사를 쓸 때도 더할까 곱할까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더할까 곱할까 고민을 했죠. 곱하기를 시도할까 더하기를 시도할까. 당시 곱하기로 결정했던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었다. 이게 곱하는 게 맞고 더하는 게 맞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기본값 정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하기 나름에 따라서 많이 더해질 수도 있고 적게 더해질 수도 있고 많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한 반시장 정책을 시행할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급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등했으며 그 변화는 서울에서 일어났다. 두 번 확인됐잖아요. 가까이에는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도 있었죠.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래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죠. 국민의힘이. 그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하면 그러한 일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곱하기를 선택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곱했다. 아, 곱하기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기본값에서 곱해지는데 과거 역사적 사례를 보면 급등 급락이 있더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역사적 사례를 볼 때. 그래서 곱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적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서울에서 변화가 일어났지만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서울에서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죠. 이번 선거에서 확인됐잖아요. 근데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더라.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등 급락할 때는 어땠나요? 확산됐잖아요. 그 변화를 다 국민들이 대부분 다 인식을 했죠. 근데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엉터리 내지 사기 여론조사를 동원한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들이 책동으로 한국인들은 실제 일어난 변화를 인식할 수 없었다. 그게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반시장 정책을 쓰면 변화가 일어나죠. 서울부터 일어나죠. 근데 한국인 전체가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엉터리 여론조사가 있고 그 엉터리 여론조사로 지지 기반이 붕괴된 것처럼 선전 책동하는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들이 있었죠. 조중동.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에 반발심을 지닌 이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차피 투표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불이 났는데 활활 타오르며 활활 타오르며 주변에 확산해야 되는데 확산되어야 했는데 맞죠. 공산주의 세력 사주인들이 소방수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사실이잖아요. 계속 이상한 여론조사, 엉터리 여론조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 기본값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설사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들이 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일 대우로 선거를 치렀다면 충분히 47.7%를 득표했을 것이다. 반시장적 정책에 반발하더라도 믿을 만한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단일 대우로 가면 됐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의 하수인들이 색동에 넘어가지 않고 실력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여 단일 대우로 가지 못했죠. 이거를 쓰리는 단일 대우로 선거를 치르라고 강조하였지만 한국 현대사를 쓸 때 늘 얘기했잖아요. 단일 대우로 선거를 치러라. 국민의 힘은 4분 5일 된 채 선거를 치렀다.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또 이렇게 분열을 책동했죠. 결국 엉터리 여론조사,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들이 책동, 국민의힘의 분열을 책동하는 자들과 믿음이 부족한 이들. 믿음이 부족한 이들 때문에 이거를 쓰기는 완전 적중에 실패했다. 그래요. 뭐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47% 나왔을 건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실력과 아는 게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본값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이런 저런 책동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본값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승리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일 대우로
기본값이 있으니까 묵묵히 가면 큰 호재였다는 거예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반발을 느낀 한국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널리 써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믿을 수 있는 정당이다. 저 정당에 힘을 실어주자 하면 이번에 승리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값이 있는 이상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완전 망가질 것 같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네. 더불어민주당은 한 50% 가까이 되는데 끝났다. 다 거짓말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40%가 계속 기본값이 유지가 되니까 44%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해진 거죠. 좋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해놨죠. 이로써 2026년 6.3 지방선거 예언과 결과를 끝낸다. 그래요. 다 분석을. 큰 흐름은 분석을 한 거죠. 기초자치단체장 득표율도 한번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얻었는지. 크게 빗나가진 않겠죠. 44%에서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또 구해봤자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는 엉터리였을 것이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